보는 것이 다 끝났고 이제는 국가경제 전체의 수요와 공급은 과연 어떻게 생겼는가,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게 되죠. 오늘은 총수요, 총공급에 대해서 볼 거예요. 목표는 총공급까지 다 끝내는 게 목표이지만 목표가 달성이 안 된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자, 총수요를 한번 보자. 거시경제 시장을 먼저 전체를 한번 보자는 거죠. 거시시장을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가 국가경제에 포함되어져 있는 시장들을 보면 자원, 화폐, 재화서비스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죠? 이러한 시장들이 다 얽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미시경제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저러한 것에 대해서는 봤었죠. 자원 노동시장과 지금 뭐 재화서비스 시장에 대해서 보게 됐었죠. 상품과 요소시장 얘기했던 것과 유사하죠. 그죠? 여기에다가 자금 대부 시장까지 지금 포함을 시켰죠. 거시경제에서 화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이러한 세 개의 시장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거죠. 먼저 노동자원시장이나 화폐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서는 그 수요나 공급의 모양을 따로 어떻게 그려서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아요.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느냐까지만 보게 되는 것들이 제일 많죠. 다 알고 있던 얘기들이죠. 가게가 노동을 공급을 하고 기업은 노동을 수요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고 지금 노동과 자원에 대한 수요는 파생 수요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요. 그죠?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지금 자원의 가격이 상승할 때 생산비가 증가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상품 서비스 시장에서 공급자들의 공급 비용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은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자원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자원 노동의 가격이 상승할 때 생산비가 어떻게 될까 이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있으면 좋을 거예요. 화폐금융시장을 보죠. 화폐금융시장을 보게 되면 화폐금융시장에서는 공급자 가게들이 화폐를 공급한다. 저축을 하는 거죠. 가게에서의 저축이 지금 화폐금융시장에서의 지금 공급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수요자들은 가게도 기업도 정부도 돈을 빌리는 그러한 입장이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모양을 갖게 되죠. 여기에서의 가격은 이자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화폐금융시장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자금 대부 시장으로 되어져 있죠.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얘기들은 어떠한 얘기냐면 화폐에 대한 수요, 자금 대부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누가? 기업이 또는 가게가 또는 정부가 돈을 빌리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의 공급은 가게가 저축을 하면서 지금 자금 대부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저축, 여기에서는 기업이나 가게나 정부나 어떠한 그 지출 활동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수요예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자금이 얼마만큼이 거래가 되는지 어떠한 가격에서 이자율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나중에 다시 화폐 시장에서 화폐 금융의 파트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고준화폐의 얘기들을 그대로 여기에다 담아 놓은 거예요. 나중에 헷갈리지 말아라. 미리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저축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 겁니까? 저축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소득이 있으면 소득 중에서 일부분을 소비를 하죠. 그죠? 소비를 하고 남는 게 저축이라는 거죠. 그래요. 그죠? 소득 있고 소비하고 저축을 하게 되는 게 가계에서의 행위죠.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고 기업은 돈을 왜 빌립니까? 얘네들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계는 소비가 필요해서 정부는 정부의 지출이 필요해서 이렇게 돈을 빌리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에 대한 수요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이게 지금 자금 대부 시장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만
자금 내부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내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실물 경제라고 얘기를 해요. 실물이죠. 실물이라고 얘기해요. 소비하고 투자하고 정부에서의 지출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행위들이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러한 행위들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전학파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였었어요. 케인즈는 이거하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자금 대부 시장과 화폐 시장, 채권 시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서는 헷갈리지 말고 일단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금융의 부분을 바로 실물의 부분으로 그대로 연결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금융을 실물의 거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전학파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들이다라는 얘기죠. 이 얘기들이 조금씩 달라졌다기보다는 케인즈에 의해서는 조금 얘기를 변형을 시켜요. 화폐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화폐에 대한 수요가 있고 채권에 대한 수요가 있고 이렇게 둘로 나눠서 얘기를 해요. 금융시장을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채권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있는 거고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있는 건데 사람들은 어떠한 지금 자금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일부는 채권에 투자하고 남은 돈을 화폐로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케인즈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가 조금 뒤에서 지금 그 재정정책이 끝나고 금융정책으로 들어가면서 화폐에 대한 수요나 공급이나 이런 것을 공부를 할 때 화폐에 대한 수요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것하고 혼돈하지는 마세요. 이거는. 여기에서는 자금 대부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실물 경제에서의 어떤 흐름에서 보여주고 있는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그거하고 조금 얘기가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역외관계에 있다. 여기에서 채권을 써놓기는 했는데 이거를 지금 보여주게 되면 화폐까지 여러분들이 보게 되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는 일단은 제일 간단하게 보여주는 게 제일 좋죠. 채권 여러분들 한번 본 적 있어요? 채권을 보게 되면 나도 지나가다 이렇게 살짝 본 적밖에 없어요. 자세하게 내가 들고 있어 본 적은 없지만 채권을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다라는 거죠. 누구 이렇게 해서 누가 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 100만 원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선 여기에 쿠폰이 이렇게 달려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쿠폰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렇죠. 여기에 채권 가격 쿠폰. 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내가 이 채권을 살려면 100만 원을 줘야 돼요. 100만 원을 주고 이걸 가져. 그리고선 1년, 2년, 3년, 4년 만기다 라고 하게 되면 4년 후에 이것을 다시 100만 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100만 원을 돌려받아요. 마지막에 돌려받을 때는 4년차의 쿠폰 여기에서 있는 요거까지 같이 돌려받는 거죠. 요것이 무엇이냐면 1년 후에 10만 원 줄게요. 1년 후에 10만 원 줄게요. 1년 후에 10만 원 줄게요. 마지막 연도에 10만 원 드릴게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채권의 수익률은 10%죠. 그죠? 10%예요. 100만 원 투자를 하게 되면 1년 동안 10만 원씩 꼬박꼬박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해에는 10만 원 받으면서 100만 원을 되돌려 받는 거고. 그렇죠? 이러한 것이 채권인데 이것을 보게 되면 이 채권의 가격이 항상 이렇게 100만 원으로 적혀 있는 게 항상 100만 원으로 팔리진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채권을 갖고 있는데 야 이제 채권보다는 다른 게 낫대. 어떤 게 주식이 낫대. 이거 팔고 다른 거 할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 그러한 사람들은 이것을 팔아야지 되는데 때로는 이것이 가격이 떨어질 때도 있고 이것보다 더 높게 팔릴 때도 있어요. 채권 가격이 그대로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4년 끝까지 갖고 있겠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에게는 그냥 이거 끝이죠. 근데 이것이 중간에 거래가 돼요. 1년 하고 그 다음에 팔겠다라고 하게 되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파는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지금 80만 원에 팔았다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8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 갖고 있는 것보다 나는 현금이 지금 당장 필요해. 돈을 갚아야 되는데 현금이 필요해. 80만 원에 팔았어. 그러면 얘는 80만 원에 사가지고 나머지 이것은 그대로 조건은 그대로예요. 얘는 이것을 80만 원 주고 사고 채권에 적혀 있는 건 달라지지 않죠. 여기에서의 이 조건은 4년 동안. 그렇게 되면 얘는 80만 원을 투입을 하고 매년 10만 원씩 가져가는 거죠. 그죠? 여기서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그러면 얘는 80만 원에 대한 수익률을 생각해 보게 되면 100만 원에 대한 수익률보다 더 높아졌죠. 채권의 가격이 떨어졌어요. 채권의 수익률이 높아졌죠.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고 이자율이 더 높아졌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채권의 가격과 이자율은 역여관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죠? 그죠? 질문 있는 사람? 네. 그렇죠. 100만 원을 받는 거죠. 그렇죠. 소유자가 얘하고의 관계에서 이 채권을 그대로 이쪽에다 양도를 해주는데 얘는 80만 원만 얘한테 전해준 것 뿐이에요. 그죠? 채권의 가격은 이렇게 형성이 되죠. 때로는. 그죠? 네.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죠. 얘는 달라지지가 않거든요. 수익률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주식 같은 경우 만약에 무지하게 떨어지고 어느 나라 금융투자했는데 다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돈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 이거 안 살래 하고 다 어떤 걸 갖고 있으려고 하는 게 채권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거죠. 채권 가격이 올라가죠. 그 이자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도 그게 낫다라고 생각하죠. 종이 조각, 휴지 조각 되는 것보다는. 그러게 동시에 질문하라고 얘기할 걸 그랬어요. 그죠? 다른 건 없죠? 그죠? 자, 이제는 내가 저기 노동시장, 자원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요 공급을 총수요 총공급을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부분이라서 저 부분은 계속 저 정도만 우리가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 재화 서비스 시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재화 서비스 시장. 우리가 거시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시에서 한 국가 경제의 수요와 공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시에서 봤던 그러한 수요 공급하고는 조금 얘기가 다르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보고 있느냐. 경제 시스템 전체에서의 실물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거죠. 근데 저것을 어떤 것으로 그려서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무엇과 무엇의 관계로? 우리는 항상 물가와 생산량. 우리는 Q라고 얘기했었는데 요번에 여기에서는 Y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죠? 소득 또는 GDP. 물가 또는 GDP 디플레이터. 이 관계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한 상품에 대해서는 한 상품에 대한 수요를 보면서 수요 곡선이 왜 저렇게 생겼었니? 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 상품에 대한 가치, 지불 의도, 한계 효용의 체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공급은 한 상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상품의 생산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비용 체계 이렇게 얘기해서 공급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것은 한 상품이 아니거든. 한 경제 내에 전체에 포함되어져 있는 지금 그 실물의 움직임이단 말이죠. 근데 이 실물의 움직임을 그려서 보여주는 이 GDP라는 것이 어떻게 측정이 되느냐? 이 GDP라는 것이 우리가 지출 측면에서 그 측정하는 것을 보게 되면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그리고 순수출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죠? 자, 이 GDP가 무엇과의 관계로 보여줘야 되는 거야? 물가와의 관계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GDP와 물가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
이 총수요와 총공급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근데 GDP를 우리가 측정하는 것 중에서 지출 측면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많이 설명한다 그랬죠. 지금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생산량 GDP와 GDP 디플레이터의 관계를 보자. 물가와의 관계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우리가 총수요를 먼저 보자라는 거죠. 총수요가 우하향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자. 총수요는 왜 우하향할까요? 일단은 우리는 답을 던져주고 얘기하는 거죠. 총수요는 우하향해요. 근데 저것이 우하향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자, 총수요가 우하향한다. 지금 물가가 이렇게 그려놓는 것보다는 지금 물가가 지금 여기에서 있을 때 총수요가 여기라고 하면 지금 P1에서 Y1이라고 하면 물가가 하락할 때 그죠? 물가가 하락할 때 P2에서 Y2로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를 설명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증가하는 GDP가 증가하는 이유를 설명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할 때 소비나 투자나 정부 지출이나 순수출이 증가하는 이유를 설명하면 그러면 우하향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자, 첫 번째가 실질 자산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실질 자산 효과라고 얘기하면서 종류가 너무나 우하향하는 이유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여러 가지의 요인으로 한번 나누어서 보자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정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한번 가정을 좀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일정한 양의 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자 이거죠. 일정한 양의 화폐를 보유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만 원을 갖고 있다. 여러분들 용돈이 줄기차게 50만 원이라고 40만 원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것보다 많죠. 100만 원 정도 쓰죠. 그죠? 솔직하게 생각해봐. 거울을 보고 내가 얼마 썼나. 100만 원을 갖고 있다. 1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물가가 하락했어. 물가가 하락했어. 신나죠. 그죠? 만약에 물가가 전부 다 반토막이 났다. 그러면 50만 원만 갖고도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기존에 쓰던 거는. 그러면 50만 원 더 있는 거 가지고 더 쓸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소비가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물가가 하락했다는 얘기는 물가의 하락은 어떤 것을 가져오느냐? 실질 자산, 자신들의 부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의해서 소비가 증가한다. 그러면 물가와 GDP가 증가하는, 물가의 하락과 GDP가 증가하는 그러한 관계가 한 개 설명이 됐어요. 자, 이렇게 가정을 세우는 곳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 일정한 양의 화폐를 갖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해? 아닐 수도 있지 않냐. 나는 원래 쓰던 만큼만 써요. 그 이상은 절대 안 써요.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얘기죠. 일정한 지출량을, 구입량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보자는 거죠. 나는 하루 3끼만 먹어. 하루 3끼만 먹어. 밥값 떨어졌다고 해서 4끼, 5끼 안 먹는다. 오케이. 그러면 3끼만 먹고 할 때 얘네들이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이 갖고 있는 화폐의 양이 덜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죠? 덜 줄어드는 거죠. 쓰고 나서 남는 게 많이 생겨요. 남으면 그걸 뭘 하느냐? 남으면 저축을 한다는 거죠. 저축이 증가가 돼요. 저축이 증가가 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아까 화폐 자금 대부 시장에서 이 공급, 가계의 저축 이것이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뭐가 달라진 게 있어요? 없죠. 이것이 이동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자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자율이 떨어져요.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전가해 주느냐. 이자가 싸. 돈 더 빌려서 쓸래. 이자가 싸. 야, 투자를 이제는 좀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소비와 투자가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것을 이자율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자율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는
물론 여기에서 이자율이 떨어질 때 정부 지출도 늘어날 수 있어요. 정부도 다 같이 쓰니까. 세 번째는 물가가 하락할 때 지금 GDP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을 생각해 보게 되면 외국인의 입장에서도 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외국인의 입장에서도 봐야 돼요. 국내 물가가 떨어졌어. 국내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 외국인이 볼 때는 지금 외국인이 볼 때는 우리나라 상품이 싸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출이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수출 가격이 하락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하는 그러한 일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순수출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수출 빼기 수입이죠. 자, 이것은 증가하고 이것이 감소했어. 그러면 얘가 올라가는 거죠. 얘가 증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하락하는 것을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되면 총 수요는 증가하는 것으로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총 수요, AD 곡선이라고 우리가 Aggregate Demand라고 얘기를 하죠. 총 수요가 우하향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쉽죠? 나중에 만약에 경제학을 더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거시원론이건 거시경제학이건 가게 되면 이거는 이 세 개는 꼭 해요. 꼭 해요. 근데 할 때마다 조금씩 그 설명하는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에 가게 되면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듣고 했던 얘기 또 듣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지 계속해서 달라지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죠. 그죠? 자,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느냐? 무엇을 보느냐? 총수요가 이동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총수요가 이동하는 것. 지금 우리가 총수요가 이동하는 것을 생각하면요. 아주 간단하죠. 어떤 거냐면 물가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요인이 달라지게 되면 이 GDP가 변화하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물가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일정한 물가 수준에서 만약에 어떠한 요인이 달라지게 되면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이 변화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정한 물가 수준이라고 우리는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가 만약에 올라갔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가는 그대로 있었어요. 물가는 그대로예요. 물가는 그대로인데 자산 가치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막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들 원룸 하나씩은 전부 다 임대 주고 있죠. 근데 그 가격이 막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내가 돈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더 좋아지는 거죠. 소비가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실질 이자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실질 이자율을 실질 이자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말이죠. 실질 이자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저건 왜 우리가 실질 이자율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까봐 잠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는 명목 이자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어디서건 보고 있는 이자율은 다 명목 이자율이죠. 그죠? 명목 이자율을 우리는 항상 보고 있죠. 근데 실질 이자율은 사실은 나중에 계산하게 돼요. 사후에 어떠한 것이 있은 다음에 명목 이자율과 물가 상승을 보고 난 후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돈을 빌려줬어. 돈을 빌려줬는데 내가 10% 이자를 받기로 했어요. 10% 이자를 받기로 했으면 나는 명목 이자율 10%를 갖다가 매겨놓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물가가 5% 올라갔어. 그렇게 되면 나는 얘한테 나중에 100만 원을 빌려주고 110만 원을 받는데 지금 110만 원을 받아봐야 5% 정도는 나한테는 사라진 것과 똑같은 얘기죠.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5%만큼은 빼줘야 되죠. 명목이자에서. 그럼 내가 실질적으로 이자 수익이 나타난 건 얼마입니까? 5%죠. 그게 실질 이자율이에요. 명목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만큼을 제외해 준 것.
요것이 실질 이자율인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물가 상승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일정한 물가 수준에서 실질 이자율이 어떻게 됐을 때, 떨어졌을 때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실질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증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카드 쓰게 되면 카드 한 2장씩 다들 갖고 있죠. 카드를 쓰게 되면 카드 이자율, 연체 이자율은 연체 이자율 말고 할부 이자율이거나 하여간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소비를 더 할 수가 있게 되는 경우죠. 투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자율에 의해서 소비와 투자가 둘 다 증가하게 되는 이자율이 하락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우리가 실질 미래에 대한 가치, 미래에 대한 기대, 미래에 대한 기대 여러분들이 늘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1년 후에 취업을 해서 연봉 1억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3,500만 원으로 출발했어요. 근데 그 6개월 후에 바로 연봉 협상이 이루어져서 6천만 원으로 연봉이 올라간대요.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될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행위를 할까요? 어떠한 행위를 할까요? 그냥 저축을 더 많이 해야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소비를 늘리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더 많이 보게 된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미래의 경기가 좋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낙관적인 그러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할 수가 있을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더 많이 팔릴 것 같다고? 그럼 빨리 만들어야지. 생산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투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투자와 소비가 증가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지금 현재는 달라지지 않았어. 근데 물가의 상승을 예상을 해. 이거는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상이에요. expected 된 그러한 물가 상승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물가 상승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 그렇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나타납니까? 올라가기 전에 빨리 사자. 올라갈 거니까 지금 빨리 만들자.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안 그러세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자꾸 해서 신경질이 나요? 또 한 가지는 외국인의 소득 변화. 만약에 지금 중국의 소득이 지금보다 2배, 3배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의 건강식품은 아마 동날 거예요. 내가 제일 겁나는 거는 중국 사람들이 한국의 생선을 좋아하게 될까봐 걱정이죠. 제발 안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걔네들이 소득이 증가하면서 그렇게 좋아하게 되면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수출량은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물가가 더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나중에 얘기고 일단은 외국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는 수출의 증가를 기대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수출이 증가하게 되면 순수출이 증가한다. 그래서 지금 총 수요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동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총 수요가 우하향하는 이유 그리고 총 수요가 이동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보게 됐죠.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얘기들이지만 요것을 만약에 놓치게 되면 나중에 그 재정 정책이건 뭐 금융이건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총수요 변화하고 이런 거 얘기할 때 뭐였지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게 누적이 돼서 갈 테니까 잘 연결을 시켜놔라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이렇게 보이죠. 그죠? 자, 이제는 공급을 보죠.
자, 공급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공급에서는 여기에서의 공급에서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될 것이 우리가 생산함수 얘기할 때 기업의 생산함수 얘기를 할 때 단기와 장기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죠. 단기와 장기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기서도 공급을 얘기하면서 단기와 장기를 얘기를 해요. 근데 단기, 장기 여기서 얘기를 갖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서의 단기는 자원 가격이 고정되어져 있는 상태. 자원과 노동의 가격이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그 정도의 상태죠. 장기에서는 자원의 가격이 지금 변화할 수 있는 상태죠. 왜 저렇게 나누고 있느냐? 왜 저렇게 나누고 있느냐? 자원과 노동에 대한 계약은 노동 계약은 주로 노동 계약을 한번 보죠. 주로 여기에서는 최소한 1년이에요. 최소한 1년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사원으로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1년이 넘을 수도 있죠. 한 3년 정도 지나야 대리를 달죠. 한 4년 차 정도에 사람들이 그만두려고 많이 생각하거든. 그만둘까 싶으면 너 대리 시켜줘요. 그러고서는 또 여기서부터 쭉 지나가게 되면 좀 올라갔어요. 월급이. 그죠? 쭉 지나가서 또 한 4년쯤 또는 5년쯤 지나가게 되면 또 그만두고 싶어져요. 그럼 너 과장해. 이렇게 해서 조금씩 연봉이 달라지죠. 그렇게 보게 되면 몇 년 동안은 자기의 월급이 잘 변화하지 않아요. 크게 달라지는 않죠. 그죠? 이렇게 돼서 보게 되면 지금 이 정도의 기간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고정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예요. 여기에 바인딩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 자원과 노동의 가격이 계약 조건에 바인딩 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단기라고 얘기를 하죠. 장기에서는 이것이 마음대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둘로 나눠서 얘기를 해요. 자, 단기 공급과 장기 공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자원 가격이 고정되어져 있는 상태에서의 지금 공급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장기 공급은 자원 가격이 변화하는 그러한 상태에서의 공급을 얘기하게 되는 거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들을 한번 내가 이거를 이렇게 안 만들었군요. 여기 있죠. 자, 단기의 공급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사실은 넘어가도 되긴 하는데 일량 본 거니까 끝까지 한번 보죠. 생산 비용이 고정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원과 노동의 가격이 그대로야. 그렇게 되면 생산 비용도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 여기서 내가 만약에 생산을 더 한다고 한다면, 생산을 더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나타날 수가 있냐. 아니면 여기에서 만약에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재화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한다면 나의 생산 비용은 그대로인데 파는 가격은 더 높아졌어.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는 이윤이 더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장기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기에서는 만약에 재화 서비스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할 때 자원과 노동의 가격도 같이 따라가서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재화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우리의 물가가 올라가니까 노동계약 우리 다시 하고 여기에서 지금 그 임금 협상 다시 해서 임금은 좀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간, 그 정도의 상태라고 하게 되면 장기의 공급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물가가 오르는 동안에 물가가 오르면서 이 사람들한테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윤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죠? 단기적으로는 이윤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가 지금 자원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고, 장기적으로는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데 여기에서는 자원의 가격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재화 서비스 가격이 올라가면 자원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윤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고 지금 공급량이 그렇게 달라질 이유가, 생산량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장기의 공급 곡선을 그래서 우리가 그려서 보게 되면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에서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물가가 P1에서 P2로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얘네들의 생산량은 지금 여기에서 생산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전체, 우리
경제에 있는 그러한 모든 생산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 생산이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물가가 올라가면서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단기에서의 얘기라고 한다면 지금 물가가 오르면서 얘네들한테는 지금 Y1에서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물가가 올라갔어요. 지금 여기에서 이윤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어. 이윤이 발생하게 되면 얘네들이 이만큼만 생산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윤이 더 늘어난다고 한다면 얘네들은 생산을 더 늘릴 것이냐. 늘릴 거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Y2만큼의 생산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이것이 단기에 숏런 AS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죠. 여기에서는 한 국가가 갖고 있는 그러한 생산 능력을 볼 때 물가가 올라갈 때 자원 가격도 같이 올라가고 하게 되면 장기의 공급 곡선은 이렇게 수직으로 있을 수밖에 없더라라는 얘기죠.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 생산량은 여기에서 장기에서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 생산량은 한 국가가 생산할 수 있는 총 최대의 생산량이에요. 그러니까 생산 가능 곡선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생산량하고 동일한 의미의 그 생산량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국가가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생산량, 일시적으로 이것을 더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 이 두 개를 여기에다가 그려서 보게 되면 이러한 형태로 그려서 볼 수는 있다라는 얘기죠. 이러한 형태로.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서 단기적으로는 얘네들은 잠깐 여기 올 수는 있어. 하지만 장기적으로 여기에 계속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왜? 자원 노동 가격을 올려줘야 되거든. 그러면 얘네들은 다시 이 지점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단기와 장기의 공급 곡선을 보게 되면 그러한 모양을 갖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상향하는 그러한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자 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경우죠. 첫 번째는 경직적 임금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노동계약은 장기로 되어져 있어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게 바로 지금 이런 거죠. 경직적 지금 임금 모형에서는 자원 가격이 고정되어져 있는 그러한 단기 공급 상태에서 지금 물가가 상승하게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임금 노동자, 봉급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 임금이 하락한 것과 똑같아요.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70년대에 겪었던 그러한 일들이죠. 물가가 무지하게 빨리 올라가면서 지금 그것만큼 임금의 상승이 가지 못했었죠. 이윤이 계속 나타났었던 거고 생산량은 계속 증가했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 두 번째는 차고 모형이라고 있는 거죠. 차고 모형. 차고 모형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물가가 올랐는데 사람들이 물가 오른 걸 몰라. 물가가 오른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명목임금을 올려줬어. 명목임금을 한 10% 정도 올려줬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명목임금 10% 오른 것에 자기의 실질임금 10% 오른 걸로 착각하는 거죠. 착오예요. 여기서 물가가 오른 것을 인식을 못하면 물가 상승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러면 얘네들은 어떠한 일들을 하겠습니까? 더 많이 노동을 공급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거라는 거죠. 내가 더 많이 버네 라고 해서 더 많이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일들이죠. 근데 물가 상승을 사람들이 잘 인식을 할까요? 못 할까요? 요게 우리가 나중에 맨 뒤에서의 파트에서 기대 이론을 공부하면서 공부하게 되는 거죠. 적응적 기대냐, 합리적 기대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이것을 물가 상승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러한 지금 우상향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 이런 거죠.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것. 세 번째는 재화 서비스 가격이 상당히 경직적이다. 그러니까 경직적 가격 모형이죠.
우리는 이 물가가 상승하는 그러한 경우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총 공급 곡선을 이렇게 그리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경직적 가격 모형을 보면서 일단은 잘 들어보세요. 물가가 상승했어. 물가가 상승했는데 이 기업의 입장에서 생산자들의 입장에서 판매 가격을 그렇게 변동시키기가 쉬우냐? 어렵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왜 메뉴 비용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죠? 그죠? 우리가 어떠한 기업이 한 100개 정도의 상품을 만들어서 지금 상품의 조합을 만들면 100개의 상품을 만들어서 상품의 조합을 만들면 무지하게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상품의 조합을 여러 개로 만들어 가지고 다양한 거래처를 상대로 판매를 해요.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물가가 상승했다라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러한 상품의 조합을 다시 만들고 이 상품의 조합에 대한 가격을 다시 책정을 하고 거래처하고 다시 계약을 하고 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얘기죠. 단기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물가가 상승했다라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판매 가격을 그렇게 쉽게 변동시킬 수가 없는 상황일 거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원래 있던 대로 그냥 일단은 팔아야 돼요. 일단은 팔아야 돼. 근데 가만 보세요. 물가가 상승했는데 나는 옛날 가격 그대로 팔고 있어. 그러면 많이 팔리죠. 많이 팔려요. 그래서 지금 생산량, 판매량은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경직적 가격 모형이죠. 이것이 경직적 가격 모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